네, 다음 매일경제 기사고요. 국회 종부세 논의 불붙나 1주택자 부담 완화 주목. 종부세율 최고 0.3%포인트 인상한 이달 말 첫 심사대 오를 듯 분양가 상한제 찬반 논쟁 재점화 2030 소외 논란 청약도 손볼 듯. 뭐 이번에 공약에 보면 그 지역별로 이 종부세나 아니면 뭐 세금 뭐 이런 거에 관한 그 공약들도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그런 공약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별로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았어요. 네. 재밌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당 전체를 아우르는 공약 같은 경우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 강화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네.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뭐 3기 신도시 전면 대검토 뭐 이런 것들 강력한 제도가 있었었고요. 아무튼 좀 달랐었는데 지역구로 쪼개서 들어가게 되면은 1번하고 2번이 내용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현안을 개선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 현안이 뭐냐면은 부자 동네 같은 경우는 종부세 완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통합 미래통합당이 됐죠. 종부세 벨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종부세 벨트라고 하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민주당 1번 후보자들도 똑같은 공약을 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판방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는 5개 측면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줬는데 먼저 종부세율입니다.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입지별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종부세가 많이 내는 데들 같은 경우는 완화해주라고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부세를 거의 안 내는 경우는 종부세 가지고 자기 저게 복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의 혜택을 봐야 되니까 많이 내라고 하는 것들이 어차피 자기는 안 낼 거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것들도 지역 이주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거기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화해달라고 하는 측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종부세 기준이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9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중위 가격이 9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9억이었던 거죠? 2010년도 이전입니다. 2008년인가 9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럼 거의 10년 이상이니까 네네.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그 종부세 기준도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12억 원으로 일단 올리자. 이게 또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15억 원을 올리자 뭐 그런 얘기들인데 민주당 내부 의원에서도 아마 그때 황희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한 12억 정도 올리는 것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뭐냐면요.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대선 때는 아마 이런 분들 내후년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대선 전국으로 돌아서는 거죠. 네. 예,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쪽으로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측면들은 좀 완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공시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세율과 무관하게. 그렇게 되면은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아마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이게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재산세를 받으시게 되면은 작년보다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내년엔 더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만 내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 부담이 되실 거다. 예, 그런 말씀도 일단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분양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쓸데없는 프리미엄 시장이 생긴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정선을 찾는 좀 그런 적정 분양가를 찾는 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도 적용하는 규칙들을 좀 완화할 필요도 있고 상한제를 진짜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허그의 분양가 통제랑 뭐가 다르냐면요. 허그 분양가 통제는 분양가 통제만 하는 것들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매 기간이 하나 더 붙습니다. 예, 그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어차피 전매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정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함정 선택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청약제도에서 가점 때문에 당첨이 못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첨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100%.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 추첨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도 이제 청약이 안 된다고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있을 텐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죠. 지금 전세가 2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학부모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도 3회 배수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3회 배수기 때문에 이게 2년 하고 2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의 아니게 1년을 그 집에서 더 살아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임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년씩 하게 되면 딱 깔끔하게 학년 끝나고 이사가 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금액이 올라가는 거랑 무관하게 그게 또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주거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임차인들 동안에 애들이 학교 다닐 동안에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기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보다는 3년 단위로 계약하게 하는 것들을 유도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 벌써 1,058억. 1분기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총 530건에 피해 금액 1,057억 원. 대위 변제금 지난 3분의 1 수준. 갭 투자자 규제 타격에 사고 늘어 올해 사상 최고 기록 넘을 듯. 이걸 허그에서 이렇게 대신 갚아주기도 하나 봅니다. 네. 이거는 보험이에요. 보험. 대신 갚아주는 게 아니라 네. 보험료를 받고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이게 허구 돈이 아니라 나중에 또 받을 거예요. 집주인한테 받을 거기 때문에. 네. 경매가 넘어가기도 그렇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보증금 반환 보증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역전세가 나거나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증보험공사에서 나가는 것들이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받는 거죠. 당연히 이자도 받고 뭐 그런 벌칙도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리한 갭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은 보증보험 증거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라고 만든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뭐 한쪽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 금융망의 안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양쪽들을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는 투자를 하신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투자하신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더라도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들은 제가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전세를 끼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이것들도 역전세 났을 때 보증금을 조금 올려주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요, 이제 이게 임차인 분들도요, 좀 이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들이 어디 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아파트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당장 이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증보험 이런 걸로 좀 미리 좀 가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단지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세가율이 기본적으로 50%가 넘는 단지들이 있어요. 예, 매매가보다. 그리고 이제 70%가 넘는 단지들이 있을 테고. 제 생각에는 70%가 넘는 단지들은 무조건 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50%가 넘는 지역 중에서도 이게 입지 가치가 올라가지 않거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50% 미만 단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것들도 좀 가입하시는 게 낫긴 한데 비용이 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매매 가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인지 내려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매매가가 올라가는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매매가도 올라가지 않는데 전세가도 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를 살 이유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전세 레버리지를 투자했던 사람들도 물린 거예요. 결국은 매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차인 분들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입지의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아파트인지 내리는 아파트인지 기본적인 공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정의 강의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아파트가 올라갈 아파트인지 내려갈 아파트인지 판단 기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장기간 투자든 단기간 투자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판단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정규 강의 안 들어보신 분들, 특히 이제 전 이번 정규 강의는 완전 처음 하는 정규 강의거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1차는 마감이 됐고 이제 2차 모집하고 있는데 네. 뭐 들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임차인 분들도 꼭 들어보세요. 네. 그냥 집을 매매할 때뿐만 아니라 임차할 때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입지를 살펴봐야 되는 그
경우가 많네요. 공부할 게 많습니다. 네. 네,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공부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기본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정도는 합시다. 공부. 네. 네. 서울경제기사고요. 토지 공개념 등 규제 강해질 수도. 집값 풍선 효과 곧 끝날 듯.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수요 억제, 대출 옥죄기 지속, 규제 완화 공약은 공수표 가능성, 경기도 등 집값 하락세 전환, 유동성 풍부 폭락은 없을 것, 코로나 종식 땐 반등 가능성.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기사 네. 볼 때마다. 네. 6명의 전문가 분들이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신기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네. 신도시 대출 규제 그대로 갈 것이고 토지 공개념 가능성 놓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는 공수표 전망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당 의원들이 그 규제 완화를 하기로 하겠다. 특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 종부세 완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신 것 같고요. 코로나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풍선효과 지역은 경제 여건이 흩어지면은 상승 예측한다고 하는 것들인데 뭐냐면은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위축이 되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국이 끝나게 되면은 가격이든 매매든 전세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진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상 대출 금지 등 규제는 더 강화될 거라고 하는데 토지 경제념을 신중 개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한 표를 거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규제를 더 강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집값이 오르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명숙 우리은행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완화가 될 여지는 희박하다. 규제 정책이. 근데 이 전월세 상한제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되지 않고 완화도 되지 않고 이런 현상으로 그대로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진님 같은 경우는 시장 안정화로 덧센 규제는 제한적이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이미 시장이 안정화됐고 심지어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수치상으로도 나오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판국에서 규제를 더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런 예상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박원갑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강화 등의 정책은 기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지금 투자 세력들이 지금 법인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규제를 하냐 안 하냐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었었는데 거래 빈도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 규제까지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은 지금 거래 빈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는 그냥 관망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명철 부동산 124 수석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정책 추진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뭐 3기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총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강화되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분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이분들의 정책 목적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었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저렴한 주택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몰려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주요 메인 목적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3기 신도시랑 광역교통망 정책들이 좀 더 유효해질 것 같다. 예, 그런 좀 결론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원 기사하고요. 네. 정권 심판 안 통해도 부동산 심판은 먹혔다. 강남, 분당, 고배. 이번에 이제 21대 총선에서 네. 16년 만에 단독 과반이라는 압승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부동산 험지로 통하는 강남과 분당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대부분 의석을 내줬다. 민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한 이들 지역은 부동산 이슈가 단단히 엮인 곳으로 정권 심판론은 통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심판론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부동산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가 했어요. 모든 이슈를 다 부동산과 엮어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고요. 그러니까 네. 모든 이슈가 딱 부동산에
타깃해서 만들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어떤 식이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 블로그에도 총선 다음 날 4월 16일 날 칼럼으로 요 지도를 올렸었는데 너무 명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만 다른 서울에선, 당이고 다른 네.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조금 다른 또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다 민주당인데 고양 간만 또 그 심상정 의원이 있는 당이고요. 정의당. 네. 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극명하게 또 드러나고요. 서울만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강남 3구는 같은 늘 지역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용산은 좀 특별한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민주당이 될 때도 있었고, 과거에는 무조건 이제 보수 쪽이 당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은 계속 또 민주당 쪽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번에 용산이 강남 쪽으로 붙었단 말이죠. 결국은, 마용성 중에서 마포하고 성동구하고 그리고 용산은 다른 지역이었구나라는 걸 한번 또 확인하게 된 그런 결과였었고요. 강남은 역시 강남이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알게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분들은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 투표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강남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본인들의 이로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가지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세금 문제일 수도 있고 규제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뭐를 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수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종북, 친북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굉장히 꺼려하는데 강남 갑의 태구민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은 이게 지금 뭐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당첨이 될 정도로 경제에 관심이 많은 것이지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경제 베이스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다 올라가면서 헷갈렸었는데 강남 3구랑 용산구는 다른 지역이었구나. 좀 미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양갑에서는요 심상정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기존 의원이기도 하시고요. 민주당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안 되고 심상정 의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금 정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것들도 평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부동산 정책에 거의 관심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금 고양시 부동산 정책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판단하게 될 텐데 지금 고양갑이 어디냐면 덕양구예요. 덕양구일 텐데 지금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에서는 호재가 물론 이제 일산에도 일부 있는데 그런 킨텍스 주변에 대부분 호재들이 다 덕양구에 몰려 있단 말이죠. 향후 10년 동안은 덕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천지개벽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렇게 부동산의 천지개벽이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현재 여당의 정책과 조금 반대 방향을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여지가 보여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들이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청북도, 충청남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원사이드입니다. 거기는 원래 그랬죠. 그러니까 뭐 전라권, 경상권 같은 경우는 원래 원사이드인데 충청권 같은 경우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충청북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정도가 됐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또 원사이드 갖고 왔고 인천 같은 경우도 원사이드 갖고 왔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대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조건이 왜 넘었는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을까 비규제 지역까지 했는데 선거 결과를 딱 보니까 이런 거였었구나. 결국 민심을 읽는 것들이 아마 여기서 규제를 했다고 하면은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다가 살짝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꺾어 놓을까 봐 그렇게 되면 또 지역의 민심이 또 꺾이는 것들 아니에요. 정치적인 결과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대전하고 인천은 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청남도, 충청북도는요. 우리나라에서 도지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지역 중에서는 경기도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변화가 생긴 지역들의 선택들을 어디를 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부동산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다 제가 정규 강의 때 지역별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지도가 너무 깔끔하게 중앙선거관리위에서 만들어준 지도인데요.
너무 지도가 좋아졌어도 이제 블로그에도 공유를 해놓고 페이스북에도 공유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도 보시면서 판세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무튼 총선은 끝났고 이제 코로나만 정리가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건강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좀 학교를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